9월 15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겠다. 북한이 위성을 쌓아 올린다라는 말은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학 목적의 위성이라고 항상 우기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장은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상예보 등의 과학적 목적에서 지구 관측을 하기 위해서 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위성이 창공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자신들의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이 장거리 미사일은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북한은 지난 2012년 미국과 당시에 2.29 합의를 하고, 즉 북미에 간의 핵 문제를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해오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될 장거리 미사일은 이전에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더 거리라든지 정확도에 있어서, 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실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발전이 되었을 거다. 2년 반의 세월 동안에 북한이 그 기술을 훨씬 더 진보시켰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난 8월 25일 판문점 합의는 유용한 것이냐 무용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전후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유효할 것이냐 무효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북한은 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같은 주변국들,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과 그 다음 핵탄두의 소형화를 보여주지 않고는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성의 있게 북한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북한은 극단적인 벼랑 끝 협상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이 조성한 위기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어떤 협상 제안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해온 8.15 판문점 합의가 유용할 것이냐, 즉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도 확대하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오이사 조치를 폐지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교류를 확대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가. 즉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 측면에서는 이것이 도발이라고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한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둔 채 북한과의 기존의 여러가지 회담이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간다면 한국 스스로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이것은 과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의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북한을 보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가장 심각한 적대적 이해의 당사국인 한국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앞으로
미국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어떠한 부탁을 할 수 있고 동맹국으로서 신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가깝게는 괌, 하와이, 또 알래스카, 그리고 적어도 미국 캘리포니아 서해안, 미국 태평양 서안 지역을 북한의 타켓으로 해서 그쪽에 도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협상의 당사자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채로 북한이 핵 감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변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자, 북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보다도 미국을 상대해서 협상장에 끌어내는 부분으로 있다고 봤을 때 미국을 직접 겨냥한 협박이고,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중국의 베이징을 겨냥하겠습니까?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겨냥하겠습니까?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간주하고 일상처럼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을 지속해 갈 때 이 부분은 동맹으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어떤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대로 진행될 것인가? 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순간에 북한과의 일제 대화, 그 다음에 회담, 교류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회담이나 교류 협력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국제적인 신의에 있어서 한국이 유엔 합의조차도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는 심각한 이탈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결국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갖다가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라는 점이 이미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경제적인 제재가 더욱더 북한에 대해서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북한은 눈을 딱 감고, 그래, 우리가 좀 더 진보된 기술로 구체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눈도 깜짝하네. 그 다음에 북한은 경량 소형화시킨 핵탄두에 대한, 즉 핵실험을 할 겁니다. 4차 핵실험을 하겠죠. 그 핵실험은 이전의 핵실험보다는 훨씬 더 경량 소형화가 진전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실험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자국을 직접 겨냥한 잠재적 위협국에서 실행 가능한 위협국으로 등장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남북 관계는 전부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겨냥을 해서 예단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결국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기정사실화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북한의 동창리 발사 기지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없다. 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사전에 2, 3주 전에 어떤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시사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현실적인 압박으로 주변국에 다가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듯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즉 이 부분은 뭘 노리고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부분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남측에서의 어떤 국론 분열도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한다고 하면 야권이나 또 종북 좌파 일부에서는 그것은 미국과의 문제지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편성해서 북한과의 회담을 중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공격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과의 어떤 회담으로 점수를 땄던 박근혜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을 두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하고 아무리 가깝더라도 중국이 우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핵 제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즉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결국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떤 분이 저보고 황 소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블로그 댓글을 다셨어요. 현재 한중 미 북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드 배치다. 한국이 이미 미국에 사드 배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핵 연료 재처리 있는 부분들을 허용해 줬다. 그리고 중국도 북한이 이 북핵을 갖고 놀던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외통수에 몰렸다. 그래서 한국하고 다급해서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에 나서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박통희 확성기 이후에 북한이 항복 문서를 쓰고 나왔다. 그래서 전성절 열병식에서 최용호가 제일 끝에 있었고 북한 지도부는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 이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북한은 망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하겠다니까 다급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읽고 있다. 맥락을 다시 한번 체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어떤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저는 이분이 전혀 맥락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글을 올리시려면요, 본인의 좀 실명을 밝혀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한국 최고의 몬스터위원이라고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칼럼에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후 완충지대 북한이 없이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하기를 중국은 전혀 원하지 않고 불용할 것이다. 남주도의 흡수 통일 때는 북의 군대를, 중국 군대를 진주시켜서 막을 것이다. 즉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 간에 자연스러운 어떤 통일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주변 국가의 협력이나 여러가지 변화에 의해서 통일이 될 건데, 주변 국가의 어떤 관계에서 통일이 된다면 결국은 흡수 통일일 건데, 중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면 몰라도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통일도 용인할 수 없다. 즉 주변국의 어떤 체제가 변함으로써 다른 한 체제에, 즉 그러니까 북한이 남의 체제에 흡수되는 독일식 통일은 구소련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도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러시아도 러시아의 국경에 어떤 나라에도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결국은 우리에 의한 흡수 통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즉 중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다,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더블 플레이 외교를 하면서
그 말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잘 대하는 것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과잉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연령식을 전후해서 했던 말과 김대중 고문의 말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올바른 정세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내다보는 입장을 가졌다면 저는 김대중 고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고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좀 더 긴장과 서로 간의 트러블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는요, 좀 더 신중하게 밝히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북한은 중국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결국은 자, 같이 죽을래 살래 협박을 통해서 협상을 끌어내는 전략 외에는 없다. 즉 미국의 오바마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반 이상의 임기 동안에 북한을 상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육자회담의 대표조차도 지금 없는 공석인 상태다. 자, 그걸 협상에 끌어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협박으로는 눈도 깜짝 안 하겠죠. 가시적인 가능성을 가진 협박을 시도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8.15 판문점 회담도 결국은 북한의 일종의 전략적 어떤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나 핵실험을 하는 기술에서 과거처럼 그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난이도는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가 관측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급작스러운 북한의 발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다음 달 방미나 여러 가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해야 될 준비, 즉 8.15 판문점 회담의 흥분이나 중국 연령식의 흥분은 가라앉힐 때라고 생각합니다.